2021년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을 때 세계는 중국이 디지털 자산 시대에서 완전히 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그 판단이 얼마나 성급했는지 알 수 있게 됐죠.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거부하면서도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디지털 자산 전략을 구축해왔습니다. 2025년 9월 현재 전 세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21%가 여전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해시레이트란 쉽게 말해 코인 채굴을 위한 채굴자들의 평균 연산 속도를 의미하는데요. 채굴 참여자가 늘어날수록 상승합니다. 즉 중국에서 공식적으로는 금지된 채굴이 이 정도 규모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중국 정부의 실질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중국 정부가 단속 과정에서 압류한 비트코인이 무려 19만 4천 개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가격으로 약 180억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어요. 중국의 진짜 전략은 단순한 금지가 아니라 선택적 수용에 있습니다. 그들이 구축한 건 금과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위안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디지털 자산 생태계예요. 각각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먼저 금은 전통적 안전자산으로서 모든 디지털 전략의 기반이 됩니다. 2025년 1월 말 기준으로 중국의 금 보유량은 약 2290톤에 달해요. 이는 1977년 통계 공개 이후 최대 규모이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라는 개념으로 연결되면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도구입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규제하지만 홍콩을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죠. 2025년 8월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시행되면서 엔트그룹과 징둠 같은 중국 기업들이 대거 라이센스 신청에 나섰습니다. 이는 중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략적 활용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신호죠. 또한 디지털 위안화는 내부 통제의 완벽한 도구로 기능합니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CBDC로서 정부가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동시에 위안화 국제화의 공식 채널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도 서서히 변화하고 있어요. 2025년 들어 중국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고 일각에서는 2025년 말까지 합법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어 중국 자금이 간접적으로 유입되고 있죠.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의 통합된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금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디지털 위안화로 내부를 통제하며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비트코인으로 미래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 자산 전략을 구축한 국가가 바로 중국인 셈이죠. 중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설적이게도 가장 전통적인 자산인 금입니다. 영상 초반에 보여드린 중국의 금 보유량을 보면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금을 매집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숫자로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뒤에 숨겨진 전략은 놀라울 정도로 치밀해요. 중국인민은행은 2022년부터 본격적인 금 매집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2022년 1948톤이었던 보유량을 2년여 만에 300톤 넘게 늘렸습니다. 이는 연간 150톤 수준의 매집 속도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약 4분의 1을 중국 혼자서 차지한 규모예요. 그렇다면 왜 중국이 이렇게 금에 집착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달러 의존도 완화입니다.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중국은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경제 제재로 달러 자산이 동결된 사례는 중국에게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언제든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되면 자신들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금과 비트코인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은 달러의 경쟁자가 아닌 금의 경쟁자라고 말했듯이 두 자산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경쟁하면서도 보완하는 관계에 있어요. 중국이 대량의 금을 확보한다는 건 비트코인 시대에 대비한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적 안전자산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영역으로 진출하겠다는 단계적 전략인 것이죠. 세 번째는 스테이블 코인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흥미롭게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미국 국채 수요를 늘리고 금리 하락을 유도하면서 간접적으로 금값 상승을 지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USDT나 USDC 같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량을 늘릴수록 더 많은 달러가 미국 국채에 투자되고 이는 금리 하락과 금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자신들의 금 보유 가치를 높여주는 셈이죠. 게다가 더욱 주목할 점은 중국의 금 매집이 개인 차원에서도 활발하다는 건데요.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중국 개인 투자자들도 금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 매집과 개인의 자발적 매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중국은 세계 금 시장에서 압도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전략이 비트코인과 과연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법정 화폐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기능합니다. 중국이 금 보유량을 늘리는 건 전통적 안전자산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안전자산인 비트코인으로의 전환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금이라는 확실한 기반 위에서 디지털 자산 실험을 진행하겠다는 신중하면서도 야심찬 전략인 셈이죠. 2025년 8월 1일 홍콩에서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 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홍콩만의 금융 혁신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정교한 전략의 핵심 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의 엄격한 암호화폐 규제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사이에 완벽한 완충지대이자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있죠. 홍콩 스테이블 코인 조례의 핵심은 라이선스 제도입니다. 홍콩 금융관리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만 홍콩 달러나 기타 법정 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규칙은 까다롭습니다. 1:1 준비금 유지, 정기적인 외부 감사, 엄격한 자본 및 리스크 관리가 필수 조건이죠. HKMA는 9월 30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2026년 초에 1차 라이선스를 발급할 예정인데 과열을 막기 위해 소수의 기업에만 허가를 내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신청 기업 명단을 보면 중국의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알리바바 계열의 엔트그룹,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플랫폼 징둥, 그리고 50개가 넘는 중국 기업들이 라이선스 신청 대기 중이에요. 이들이 단순히 홍콩 시장만을 노린 건 아닙니다. 홍콩을 발판으로 삼아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기업들이 홍콩 달러뿐만 아니라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부 중국 은행들이 홍콩에서 CNH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왔어요. 이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위안화 국제화의 새로운 채널을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홍콩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80% 이상을 테더의 USDT와 서클의 USDC가 점유하고 있어요. 모두 미국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들이죠. 이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에서도 달러가 기본 결제 수단으로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달러 헤게모니를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물론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은 중국 본토의 정책과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본토에서는 여전히 USDT 같은 사적 스테이블 코인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도 테더를 이용한 자본 도피와 자금 세탁에 연루된 이들을 체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콩에서는 정반대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육성하고 있죠. 이런 이중 구조가 바로 중국의 전략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완벽한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의 혁신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홍콩이라는 특별 행정구역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국 본토의 정책적 제약을 우회하면서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중국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 제공업체들도 홍콩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 시작했어요. 선전에 상장된 노스킹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홍콩 상장사 고핀테크와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 지원 인프라 개발 계약을 맺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중국 본토의 디지털 위안화 기술력과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만약 홍콩의 스테이블 코인 실험이 성공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위안화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거래에서 달러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중국이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 달러 헤게모니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하지는 못하겠지만 중국이 암호화폐 세계에서 자국 통화를 밀어붙일 수 있는 문을 열었다
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결국 홍콩은 중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실험실이자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홍콩의 독립적인 금융 혁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에 도전하기 위한 첫 번째 수순인 셈이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스테이블 코인과는 정반대 성격의 디지털 화폐입니다.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인민은행이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예요. 2025년 현재 중국은 이미 1억 명이 넘는 사용자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위안화의 첫 번째 기능은 완벽한 내부 통제입니다. 인민은행은 모든 디지털 위안화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통제할 수 있어요. 사용자의 개인정보와 거래 내역에 모두 접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필요시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통제 기능은 중국 정부에게 여러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요. 자금 세탁과 불법 자금 이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경제 정책 효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권위주의적 통제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죠. 하지만 디지털 위안화의 진짜 야심은 바로 국제화에 있습니다. 이미 2022년 기준 누적 거래액이 1000억 위안, 한화로 약 19조 9천억 원을 넘어섰고 15개 성시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엠브리치 프로젝트입니다. 중국은 2021년부터 홍콩,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중앙은행과 함께 각국 CBDC를 거래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해왔어요. 디지털 위안화를 이 시스템에 추가해서 국제 결제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죠. 현재 전 세계 거래의 약 4%만 위안화로 결제되고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가 이 비중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 확산에는 역시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위챗페이와 알리페이에 익숙한 사용자들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크게 늘리진 않고 있어요. 2015년부터 중국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민간 서비스의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디지털 위안화 사용을 권장해도 사용자들의 결제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운 거죠. 여기에 더해서 국제적으로도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와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CBDC 발행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대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정면으로 맞서는 정책이죠. 그래서 중국이 택한 전략이 바로 디지털 위안화와 스테이블 코인의 전략적 분업입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국내 경제 통제와 사회 안정, 그리고 위안화 국제화의 공식 채널 역할을 담당해요. 반면 홍콩을 통한 스테이블 코인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투자 유연성 제고를 위한 보완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이런 이중 구조는 중국이 디지털 금융 생태계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때문에 홍콩의 역할이 여기서도 중요합니다. 중국 본토의 엄격한 규제와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사이의 완충지대이자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흐름으로 2025년 현재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해외 진출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부펀드 임원 출신인 윈스턴 마 뉴욕대 교수는 2025년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 해외 진출에 활발히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특히 브릭스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확산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의 디지털 자산 전략에서 가장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도구입니다. 통제와 국제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중국의 야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이 실험실이라면 디지털 위안화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무기인 셈입니다. 2025년 들어 중국의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2021년 전면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해요. 중국 대법원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부터 정부가 보유한 대량의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보고까지 여러 신호들이 정책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법적 인식의
공식의 전환입니다. 상하이 인민법원은 2024년 11월 블록체인 프로젝트 계약 관련 소송에서 암호화폐를 특정한 경제적 가치와 재산의 속성을 가진 상품으로 판단했는데요.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법적 차원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를 보호하는 선례를 만들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중국에서 법원 판결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게다가 더 구체적인 변화는 홍콩을 통한 간접 참여입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중국 자금이 우회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중국 본토 거주자들이 참여할 수 없지만 홍콩 계좌를 통한 비공식적인 투자 활동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 소비자들의 암암리 매수 수요가 이미 비트코인 가격에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쟁 환경도 중국의 정책 변화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과의 디지털 자산 혁신 경쟁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중국 암호화폐 거래소 해시키의 샤오펑 CEO는 미국 의회와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장려하면 중국도 2년 내에 암호화폐를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을 정도죠. 실제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활동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의 의도적 방치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완전 차단보다는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활동을 허용하면서 기술력과 인프라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을 타고 만약 중국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할 경우에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억 인구와 세계 2위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 참여한다면 글로벌 비트코인 수요에 상승 압력을 만들어내며 가격 상승에 강력한 모멘텀이 될 거예요. 특히 중국 정부가 보유한 19만 4천 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공식 인정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의 비트코인 전략자산 편입을 촉발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요. 시진핑 체제로서는 암호화폐의 속성상 한번 물꼬가 트이면 북부 유출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에서 2020년 동안 500억 달러 이상의 디지털 화폐가 동아시아를 떠났고 대부분 자본을 해외로 이전하는 중국 투자자들과 관련이 있었다는 분석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트코인 수용은 시간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될 위험과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큰 기회비용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중국다운 방식으로는 단계적이고 제한적인 수용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을 통한 간접 참여를 확대하고 특정 지역이나 특정 목적으로 한정해서 비트코인 활용을 허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2025년 글로벌 디지털 자산 경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편입하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달러 패권을 강화하는 직선적 전략을 택한 반면 중국은 훨씬 복잡하고 다층적인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금과 디지털 위안화로 안정성과 통제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은 분명하고 직접적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수록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미국 국채 시장이 더욱 견고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죠. 반면 중국은 하나의 자산이나 하나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 레이어로 구성된 복합적 접근법을 구사하고 있어요. 앞서 살펴본 금, 디지털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이 그것이죠. 그리고 이런 다층적 전략의 진짜 위력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글로벌 경제가 불안해지면 금으로,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 디지털 위안화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필요하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이 대세가 되면 언제든 정책을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모두 확보해 놓은 거예요. 특히 2025년 들어 중국의 통화 정책이 완화로 전환되면서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의 상승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보유한 대량의 금과 비트코인 가치가 동시에 상승하면서 달러 약세 상황에서도 자산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두 국가의 접근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 중국도 비트코인 시대다라는 말은 단순히 중국이 비트코인을 수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중국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질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그리고 그 전략의 핵심에 비트코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요. 앞으로 중국은 이 모든 도구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미국 주도의 디지털 금융 질서에 본격적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시장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참여로 인해 이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화폐 전쟁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